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는 6가지의 주제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마 4차 산업혁명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논술 문제에서도 나오고 수업에서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독일만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는 3차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지 않을까? 로봇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될까? 세계의 경제가 양극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로봇을 대결 구도로 봤을 때는 그런 방식의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대결 모드가 아니고요. 이 두 양자가 함께 동생해야 된다. 여러분 아마 공진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진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요. 절대로 혼자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도구를 가지고 진화해요. 같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갖지 못한 인간보다 도구를 가진 인간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면서 진화합니다. 문자가 그랬고 컴퓨터가 그랬고 그리고 많은 도구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도 인간하고 공진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긍정적인 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지점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나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을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르기까지의 산업혁명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발생을 합니까? 영국. 18세기 후반부에 영국에서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산업혁명은요. 일단 뭐가 바뀌는 것이냐?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라 동력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증기기관차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공장지 시스템을 통해서 동력이 바뀌어요. 그럼 두 번째 산업혁명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공장제가 아주 잘 돌아가다 보니까 생산물이요. 많아지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세 번째는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그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게 되면 공장이 사람이 없이도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4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4차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런 방식의 ICT 혁명에 기반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클라우드 슈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경제포럼에 의제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2016년 이후부터 모든 언론, 모든 교육, 모든 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연구 성과들을 마련했습니다. 근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초연결사회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인간하고 누가 연결됩니까? 기계가 연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하고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80억, 70억대 후반 이렇죠. 근데 그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사물들인데 그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숫자는요, 인구수의 4배입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거의 80억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숫자는요, 여러분 가정에 가봐도 알 수 있죠? 요즘에는 텔레비에서도 그냥 안 켜잖아요. 지니야 텔레비 켜줘. 냉장고에 다 인공지능 붙어 있어요. 아주 약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죠? 앞으로도 고도화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연결하는 그런 식의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는 사회.
이것이 초연결사회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4차 산업혁명이 3차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속도가 다릅니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범위가 훨씬 달라져요. 이제는 그냥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기계가 쓰여지는 데서만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에, 생활에, 모든 세계 전반부에 파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범위가 상당하다. 세 번째는 그것이 생산과 경영과 조직 전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4차하고 3차하고의 이러한 어떤 변화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변화들도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4차 간에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요. 3차 때는 없었지만 4차 때는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의 등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 범위, 파급의 효과 그런 것들은 사실 정도 차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상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도입된다는 거 그거는요. 단순히 그 기술이 도입되어서 특정한 상황이 아주 편리해지고 빨라졌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두 교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 80년대에는 이런 교실에서 중고등학교 때 수업했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선생님이 마이크 쓰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육성으로 강의하셨고 이 공책에다가 필기했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기계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한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마이크가 있어서 저의 목소리를 저 멀리까지 들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PPT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명확하고 간명하게 이야기를 전달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실에서의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의 교실이고 이것이 이제 현재의 교실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술만 투여되면은 변화합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변화합니까? 아니요.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강의 시스템을 갖다 이용하지 않고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그냥 종이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 강사는 좀 준비를 안 해왔나 보다. 그건 대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 투여돼서 무언가 변화한다는 건 단순히 그 기술이 편리하고 빨라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되었을 때도 이러한 식의 변화가 우리 생활 전반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만 국한되는 변화가 아니고요. 정말 생활 세계 전반에 걸친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많은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 어떤 얘기하냐면 경제 이야기만 해요. 일자리 어떻게 될 거냐,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줄고 어떤 일자리가 더 인기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시대가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다른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First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표현보다는 뭘 더 씁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 전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일본은요. 로봇 시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직종, 일자리, 어떤 소득의 변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아주 협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몇 가지들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좀 단편적인 지식들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자, 무어의 법칙이에요. 너무 중요한 법칙인데 이 무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칩의 발전 속도가 즉 마이크로칩이 발전한다는 거는 마이크로칩이 저장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그 칩 안에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요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2배, 4배, 8배, 16배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가 대결했던 때가 몇 년도입니까? 16년이었어요. 그죠? 근데 당시에 구글에 알파고를 개발했던 실제 내부 기술자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2017년도 말쯤 되면 아마도 18년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쯤 되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세계급의 1급 기사들하고 대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에 예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개발하는 기술자들. 근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속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6년에 그 세계적인 사건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세돌과 같이 붙었던 구글의 소프트웨어 이름은 알파고2예요. 알파고2가요. 2016년에 이세돌과 대립했죠. 1초에 50개의 수, 10만 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세돌이 아무리 저렇게 인간 중에서는 최고 기사지만 알파고하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이세돌은 단 한 번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세돌을 다른 이름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알파고와 대결에서 이겼던 유일한 인간으로요.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뒤에 나왔던 커져 잘난 척했지만 거의 완전히 앞에 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한 것이요. 알파고2, 그 다음 알파고 마스터, 그 다음 알파고 제로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알파고 제로는요 72시간 독학을 했어요. 단 72시간.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알파고2의 그래프인데요. 알파고2의 정성 그래프는 거의 이제 그 시간을 4,000시간 정도를 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기보를 쫙 데이터로 그냥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하필이면 이세돌인가? 훨씬 더 그 당시 세계 1등 커서였고요. 그리고 당시 이세돌보다는 박정환 기사가 훨씬 더 성적이 높았어요. 이세돌 씨는 약간 그때 주춤하는 시기였는데 왜 구글 알파고는 이세돌 기사를 선택했는가? 이세돌 씨의 그 아주 번뜩이는 기계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창의력 그런 어떤 기보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어떤 경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는 이세돌과 대결을 하면서 한 번을 패했지만 그 다음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알파고 마스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수여해요. 그럼 자기가 돌려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그 학습을 기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얘기하는 자기학습 기능이죠. 그래서 놀라운 걸 한번 보세요. 알파고 마스터를 거쳐서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요. 72시간 독학이에요. 단 72시간. 독학을 하고 나서 알파고리와 대국한 결과 9점 100승을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수에 0.4초가 걸리는 초고속 바둑으로 490만 판을 혼자서 두고 쌓은 결과라는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72시간을 돌려서. 자, 근데 심지어는 보시면은 이것이 전력량이거든요. 첫 번째가 알파고이고요. 알파고 팬, 알파고리가 이세돌과 쌓은 소프트웨어죠.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거의 전기를 쓰지 않아요. 훨씬 더 이 최적화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세이빙하면서 자기 혼자 학습하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정말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정말 그 4천, 4만, 5만 엄청난 숫자의 기보들을 암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 72시간 만에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까? 무어라고 하는 학자는 마이크로칩의 속도가 2배수로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빨라지겠네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으스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면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건 누구냐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개발해보자. 하지만 이 정도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 이 정도까지는 수위를 낮춰야 되겠다. 그런 수준과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간이 알고서는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1차, 2차, 3차, 4차 말씀드렸죠. 머리가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인간이 만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는 집게라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때 이 도구를 만든 인간을 호모 하빌리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호모 하빌리스가 만들어낸 집게는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냐? 가만히 보세요. 못 알아봤습니까? 동물의 송곳니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살아가는데 환경을 적응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부분을 외주를 주는 겁니다.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웃소싱하는 거 뭐였어요? 바로 송곳니였어요. 그래서 이 송곳니를 가지고 햄버처럼도 만들어내고 고기도 자르고 동물도 죽이고 공격하는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도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이 사용하는 집게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어떤 능력을 외주를 줄까요? 동력이죠, 동력. 인간의 노동력은 밥 한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쉬어야 되고 나이 들으면 일 많이 못하고 힘들어요. 동력을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산업혁명입니다. 계속 돌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스팀과 파워를 가지고서는 동력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외주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계산, 연산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가 가능하게 해주죠. 우리는 컴퓨터를 개발해서 잘 잊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메모리의 양, 암기의 양, 저장의 양 그걸 어디다가 외주를 줍니까? 컴퓨터에게 외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뇌처럼 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문명사의 발전이에요. 인간이 부족한 능력을 기계라든지 도구에 외주를 줘서 같이 손잡고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퍼스널 컴퓨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컴퓨터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 로봇이란 말은 어원이 뭘까요? 로봇이란 말은요, 체코사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우리가 로봇 그러면 막 대단한 어떤 그 전쟁 로봇 이런 거 상상하지만 원래 로봇의 기능은 인간의 노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처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까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예가 될까? 그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려면 단순히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드렸죠? 제가 PPT 가지고 오는 건 단순히 제가 PPT를 능숙하게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 방식의 강의가 더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육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그 사회에 안착을 하려면 단순하게 기술이 좋아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가 인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제2의 러다이트가 될 것인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러다이트에서 자동 방전기계를 가져왔더니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긴장을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기계를 막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2의 러다이트는 인공지능이 나오거나 일하는 로봇이 나오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제2의 러다이트가 올 것이냐라는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외로요. 대량 생산된 자동차 산업은 마구랑 대장장이는 실질적으로 만들었지만 공장 노동자, 회계사,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일자리 군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의 전체 파이가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은행에 ATM이 도입이 돼요. ATM은 이제 그 현금 자동 인출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제 은행은 이제 문을 닫겠구나. 은행이라고 하는 이 직종은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1980년대 이후에 2010년까지 미국의 은행원의 숫자는 약 10%가 증가합니다. ATM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ATM만 있으면 은행이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도 은행원들의 숫자가 10%가 늘어났어요. 왜요? 은행이 다루는 업무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하죠, 보험도 하죠, 심지어는 다른 회사 매각도 하죠, 투자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은행의 업무가 넓어졌어요. 단순하게 돈만 교환하고 돈만 내주는 것이 은행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의 숫자가 10%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누가 노예가 되느냐, 누가 누구를 주인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해서 상생의 변화를 찾아야 돼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고요. 잘하는 거 뭘 잘할까요? 연산. 그죠? 엄청난 방식의 연산, 그 엄청난 방식의 데이터. 아까 알파고 재료를 보셨잖아요. 72시간에 400만 정도의 기보를 두어서 이루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행이면 안 됩니다.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간은요, 뭐를 잘하냐면 훨씬 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을 잘해요. 근데요, 인공지능은요. 인간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을 인공지능은 잘 못해요. 어떤 걸 못하냐면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단위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 누구에게? 인공지능에게. 근데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적인 행위는 컴퓨터에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모라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파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들은요, 요거 이제 치와와거든요. 근데 치와와하고 뭐를 가장 구분하기 힘들어할까요? 블루베리 머핀, 그죠? 이게 블루베리 머핀이야, 치와와야, 컴퓨터는 잘 몰라요, 그죠? 자, 옆에 있는 건 고양이에요. 너무나 귀여운 키튼입니다. 근데 이 키튼을 뭐랑 가장 구별하는 거 어려워해요? 캐러멜만 아이스크림, 그죠? 이거랑 구별하는 거 아주 어려워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보여주면 애들은 딱 알아요. 아주머니들이 공원 가실 때 딱 가다가 애기한테 저거 뭐지? 그건 고양이야 하고 알려주면 저건 개야 알려주면 딱 알아요. 그게 바로 어떤 러닝입니까? 원샷 러닝이에요. 한 번 뛰는 인간은 대강 알아요. 적어도 고양이랑 강아지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컴퓨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넣고 해야지만 그 오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게 컴퓨터에게는 어렵구나. 이것이 바로 모라빅의 역설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가 그 로봇공학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말씀을 하세요. 가장 어려운 것은 동작에서 제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활동이요. 그렇죠? 이런 거 로봇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로봇, 가장 지금 최근에 발달된 로봇한테도 가서 냉장고에서 얼음물 한 잔 가져와 하면은 15분 걸립니다. 너무 느리게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넣고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에게 쉽지만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봇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처럼 걷는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바퀴. 그렇죠? 그래야지 제어와 이동이 쉽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너무나 강하게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별로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생활에서 다루는 인공지능들은요,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어떤 인공지능이냐? 훨씬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명령어를 알아듣고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도출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나올 것들이 아마 자율주행차, 의료용 로봇, 그리고 돌봄 로봇, 그리고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경찰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뭐 자율주행차 보면은 이건 상당히 이제 럭셔리 모델이죠. 벤츠 지금 F015 모델이니까. 근데 이제 딱딱딱 목적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자리가 돌면서 마치 내가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인지 리빙룸에 앉아 있는 것인지 전기로 쫙 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모는 차를 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하게. 로봇에는요. 이런 차들은 카메라가 거의 막 80대, 90대가 달려있어요. 쫙. 센서 가지고서는 모션 탐지해가지고 위에 뭐가 나오면 탁 쓰고 이런 자동차들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모는 차를 위험하게 탈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동차는 궁극적으로는 생활 공간이 될 거다. 우리가 이동하는데 줄어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훨씬 더 세이브해 줄 거다. 재밌는 거요. 여러분, 자율주행차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처음에 모태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아마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때는 인간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겠죠? 우주 탐사선. 이 바로 무인 자동차의 시초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앞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이제 럭셔리 모델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모델들이 이런 모델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소형의 어떤 교통 약자들에게도 충분한 그런 이동의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훨씬 더 부르면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유 개념으로 앞으로 활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로봇을 개발했을 때 로봇에게는 항상 명령어를 심어주는 거죠, 알고리즘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기 3명이 있고 여기 5명이 있어요. 로봇에 3명이 하고 5명 둘 중에서 어디로 방향을 꺾어야 된다면 어디로 꺾을래? 그 상황이 명령어를 줘야 돼요. 어디다 꺾을까요? 3명이 쪽으로 꺾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순이죠. 저기 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헬멧을 썼는데 이쪽에는 애기가 있네요. 어디로 꺾으라고 알고리즘에다 명령어를 줘야 될까요? 오토바이 쓴 사람에게 꺾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판단들을 명령어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 자율주행차를 소유한 주인? 아니면 이 자율주행차를 만든 회사? 아니면 이 자율주행차를 설계한 설계자? 이 책임 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거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들하고 같이 다녀야 될 텐데, 상호 운용돼야 될 텐데 그것들이 좀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프리카 가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게요. 아프리카는 훨씬 더 무선이 많아요. 우리는 유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유선에서 시작을 해서 무선으로 갔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유선의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곧바로 무선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원래 우리가 다니고 있던 이러한 식의 기존의 질서에다가 또 다른 기술을 얻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논의가 있어요? 자율주행차보다 어디로 보냅니까? 위로 보내죠.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 전용의 문제인데, 이거 다 명령어 가지고 우리가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은 자동차 오라가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잘못하면 해킹의 위험이 있고요. 자동차가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리모컨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100대, 200대가 도시의 무기로 변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킹의 문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존에 있는 도로 상황보다는 어쩌면 위로 올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옆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4월 달 정도에 특강을 했을 때 이걸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중국인이 개발한 건데요. 비엔나에서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무인으로 가는 택시입니다. 하늘 택시. 그리고 잘 다녀요. 드론이 중국 기술 세계 1등이죠. 특허권 보유 제일 많죠. 그래서 드론은요 이제 어떤 거를 개발하느냐, 무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정도를 개발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뉴스에서 보고 좀 고쳐가지고 왔어요. 멜번에서요. 여러분 우버가 우리나라 택시 안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우버로 먹는 거 배달도 하죠. 이제 우버가 뭘로 한대요? 하늘에 올리는 택시를 앱으로 부를 거랍니다. 1년 뒤에. 그래서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느냐? 당첨된 도시는 호주의 멜번이에요. 멜번에서 쇼핑센터에서 내가 앱으로 딱 부르면 하늘에서 이제 택시에 옵니다. 그래서 거리를 따지면 아마 우리가 막혔을 때 뭐 보통 도로 교통 상황을 감안하지만 1시간 정도 걸릴 거리를 이 우버 에어를 타게 되면 10분이면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할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김천 구미역에 내려요. 제가 오니까 한 30분은 걸렸어요. 우리 이제 김천 구미역에서 쫙 우버 택시 타고서는 5분이면 군청에 올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실제로 이 플라잉카가 멜번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로봇들이 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의료 로봇이에요. 근데 의료 로봇은
아주 혼자서는 수술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만약에 수술에 들어가서 그 수술이 잘못돼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인간과 같이 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도 조금은 덜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혹시 일본 여행 가보신 분? 일본에서는 페퍼를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일본에 이제 도쿄를 지나가서 백화점에 갔는데 페퍼가 있어요. 그래서 페퍼에게 막 뭐 눌러봤어요. 페퍼가 너네 여기 왜 왔니? 뭘 찾고 있어? 안경. 그래? 여자 거 남자 거? 이건 어때? 하고 나에게 전광판에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주 친근한 얼굴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키는 요만해요. 귀여워요. 내가 이렇게 걔를 보면 걔도 날 쳐다봅니다. 반사적으로 센서를 이용해서. 이것이 페퍼인데요. 의외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 열심히 모셔갖고 주문하면은 당장은 안 와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충분히 살 수는 있어요. 이런 게 페퍼인데요. 페퍼 역시 바퀴로 굴러가죠. 다리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 로베어 같은 경우에도 로베어는 사람의 무게를 거의 몇 킬로까지 올릴 수 있답니까? 80킬로 환자도 거뜬히 올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로봇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크고 나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근데 그 실제로 환자분들도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환자분들, 노인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로봇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면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힘들어하는 거, 또 인간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된다.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이 허난성 경찰 당국에서 춘제일에 스마트 안경을 낀 경찰들을 역마다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이 아닙니다. 이 안경이요, 0.1초 만에 최대 10,000명의 얼굴을 스캔해요. 촉촉촉촉 스캔해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정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이다. 그러면 태블릿 기기로 기지에 전송되어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되어서 다시 현장에 있는 경찰한테 오는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불과 2초예요. 제가 이 자료를 뽑아온 게 한 1년 전이었거든요. 아마 더 빨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년 정도 도망 다녔던 용의자가 어디서 잡힙니까? 콘서트장에서 잡혀요. 그 엄청난 인파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그 인구들이 많은,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한 그런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봇에다가 그러한 기술을 해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다 수출한 경우입니다. 이제 인간 경찰이 필요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신호등에다가 바이오매트릭스는 신체 공학 같은 거, 인체 공학. 그래서 선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천이죠. 심천시 경찰이 교차로에다가 요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신호등을 넣어요. 그래서 700만 화소, 야간 촬영, 그리고 초고 해상도의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까지 찍어내요. 그래서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쫙 스캔해가지고 그 다음 곧바로 문자로 벌금 얼마 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면인식 기술, 드론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은 중국이 최고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험한 일들, 어떤 위반자들, 일탈자들을 검거하는 일에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예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그 열악한 경우를 좀 뽑아와 봤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이것도 뭐 최근에 이제 논문에서 보고서는 공부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좀 신기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만든 메케니컬 터크라고 하는 거예요. 메케니컬 터크라고 하는 게 뭐냐? 기계적인 터키 인간이란 소리예요. 터크라고 하는 터키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자동으로 체스를 두는 그런 기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계가 자동으로 체스를 두는 게 아니라 밑에 갔더니 터키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계가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자동 터키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마존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뭐냐 하면 디지털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보면 어디에 무슨 건물 지도 같은 거 쫙 나오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자동차가 가면서 길을 쫙 찍어요. 카메라로. 그죠? 그 데이터가 쫙 모여요. 그래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는데 그 업로드를 그냥 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카메라가 뽑은 거를 모두 다 컴퓨터가 읽을 수는 없거든요. 저거는 집이야, 저건 사람이야, 저거는 서 있는 거야, 저거는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딱딱딱딱 짚어가지고 누가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까? 사람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이나 SNS의 영상, 이미지들의 데이터를 종류별로 구별해요. 마치 자동 체스 인형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빅데이터 시대니까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쫙 계산되는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데이터에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게 디지털 레이블링이에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이미지나 영상을 확보하면은요, 대상에 종류를 붙이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인간의 노동력이 그 안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컨텐트 마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라든지 디지털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들이요. 그거를 갖다가 등급을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등급을 정해준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인터넷이나 SNS의 영상, 이미지들의 피부 노출도를 보고 포르노그래프나 아니면은 참수 영상, 잔인한 폭력성이 높은 이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성인들이 볼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은 볼 수 없도록 그 카테고리들을 범주들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까도 블루베리 머핀하고 치아와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한테 이거를 부탁할 수는 없어요. 못해요. 예를 들면은 피부 노출이 90% 이상 노출된 사진이 있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야? 수영하는 모습이야. 수영 선수의 모습이야. 하지만 피부 노출도의 어떤 그 퍼센티지만 가지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영상인지 스포츠를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앉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참수 영상, 이 엄청난 폭력 영상들을 하루 종일 앉아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작업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영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컨텐트 마더레이션을 하게 되는 아주 그 하급의 노동입니다. 거의 그리고 뭐 그 보수도 너무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노동들은 다 거의 필리핀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거의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들이 어떤 노동들이냐?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에요.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생산적인 것도 없고 자기 실현도 하고 능력도 쌓아지고 이런 게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미죠. 근데 그림자 노동은 무언가를 서포트는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자기는 없어요. 자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론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최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일자리들을 완벽하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강력한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일자리가 훨씬 더 고소득의 일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일, 하급의 일들은 다 누구를 시키게 될까요? 로봇들을 시키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기계가 더욱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봇세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렇죠? 마치 법인에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로봇도 하나의 전자인간으로 간주를 하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앞으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재환원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누가 제안을 했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학자가 제안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특정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특정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또 그 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재순환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강력한 인간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겠네요. 좀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일단 저는 이 첫 번째 부제에 대해서는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같이 보완하면서 같이 갈지, 공생할지, 공진화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걸 잘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가요? 강력한 인간들입니다. 훨씬 더 옆에 외장하는 하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요. 자, 강력한 인간이고 실제 이렇게 능력 지상주의에 대한 논의는 뭐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언제나 코이볼루션하는 존재예요. 아까 찌개를 가진 인간이 찌개가 없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요. 고기도 많이 먹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요. 문자를 습득한 인간이 없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적인 성과를 남겨요. 똑같아요. 인공지능 역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인간들과 경쟁했을 때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이러한 시대가 사회적인 변화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3개의 슬라이드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인간 교육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철학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했어요? 동물하고 비교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거, 인간에게는 있는 거.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우월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더 잘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AI가 잘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AI보다 인간이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80년대에 하워드 가더너라는 사람이 이미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지능이다. 그럼 열심히 암기하고, 그렇죠? 문제도 잘 풀고 도형 공간적인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IQ 검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인간의 지능은 크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는 7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보겠습니다. 버벌 링귀스틱. 이건 뭐예요? 언어적인 능력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언어적인 능력이 상당히 유별나게 좋은 애들이 있어요. 외국어도 빨리 배우고요. 말도 상당히 현란하고요. 쟤는 어디서 저런 표현을 생각했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국어 잘합니다.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은 뭐가 뛰어난 사람들이냐? 버벌 링귀스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요. 라지컬 매스메리칼이에요. 이건 뭐냐? 논리 수학 능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애들은 수학 잘하죠. 당연히. 물리 잘하죠. 이런 애들은 수학과 물리 가지고 경제까지도 잘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능을 요 2가지만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겁니까?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중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스페셜하다는 건 공간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능력이 있는 애들은 이제 그림이라든지 공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이 좀 남달라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리드믹이에요. 이건 뭐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슈퍼밴드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19살 소년인데 기타를 세계급으로 쳐요. 놀라워요. 그런 애들은요, 이 뮤지컬 리드미컬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버발, 링귀스틱, 로지컬 이거 없어도 이거 가지고 강력한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쵸? 마지막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딜리 키네스틱. 키네스틱 동작적인 움직임. 한마디로 어떤 인간들입니까? 이강인 같은 인간이에요. 열심히 축구하는 거, 여러분 스포츠 잘하는 거 절대 머리 나쁘면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 마딜리 키네스틱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능력은 배우지 않고도 이미 이 안에 내추럴본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인터퍼스널이라고 하는 거. 인터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이것도 지능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타인과 관계가 좋으려면은요, 뭐를 잘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공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은 다른 사람은 제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겠어요. 쟤는 당연히 화가 나지.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다시 나에게 이것이 순환되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피플 스마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피플 스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셀프 스마트도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뭘 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나하고 항상 대화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재능이에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인문학 같은 걸 해야 되죠. 그죠? 다 이런 재능들이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은 내추럴리스트는 어떤 건가요? 자연의 형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징그러워 보이는 그런 도마뱀, 곤충 이런 거 커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마치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는 것처럼 벌레 유충을 캡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뭐가 좋은 거예요? 내추럴리스트로서의 감성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못하는 겁니까? 인공지능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능을 얘기할 땐 항상 버벌 링귀스틱 하고요. 이 라지컬 매스메릭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 언제 때까지? 2000년대까지. 이제는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8가지의 멀티 인텔리전스 중에서 어떤 인텔리전스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몇몇 가지의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마칠 거예요. 이 4가지를 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자기가 흥미가 있는 것이 뭔지 찾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흥미가 있는 거는요,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나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 확신이 안 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나 이거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 나 이거 할 때는 조금 누가 나 옆에서 방해하는 거 귀찮더라.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양이 쌓여야지 뭐가 돼요? 어느 순간에 우아하는 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그럼 어떨 때는 친구들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요. 시험이 앞에 오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를 부탁했는지 아세요? 승현아 오늘 뭐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또 제 성적이 비록 1등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전 선생하는 거예요. 그죠? 타인들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는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내가 뭐가 좀 부족하지? 나는 뭐를 정말 하고 싶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결핍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성주 외관 출신에서 아마 한국에 가장 자랑하는 여성 사진 작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조선희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희 작가가 글에다가 썼어요. 외관 촌년 조선이 한국의 사진가가 되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상당히 부모님이 바쁘셔서 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자란 세대도 아니었지만 한 가지 정말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어떤 결핍의 힘이 있었다. 이게 나를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요.
이 결핍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모든 식구, 저희 어머니를 위시해서 형제들이 정말 미술적인 재능이 많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저만 빼고요. 저는 아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미술하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크리틱하고 싶었어요. 비평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없지만 나는 그와 다른 뭐가 있겠지 하는 걸 자꾸 찾아보세요. 근데 찾았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거기를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이 내가 영어 시험을 내가 반에서 한 5등 한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1등을 하고 싶네. 내가 지금 현실은 5등인데 내가 1등을 하고 싶은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미래를 잇는 그 사다리가 뭡니까? 전략이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내가 누워있으면 대학교 가면은 남친이 생기겠지? 여친이 생기겠지? 절대 안 생겨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은 그렇지만 목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주 꼼꼼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게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맞게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아까 슈퍼밴드에 나와서 열심히 기타 치던 친구들, 여러분 감막감막 나오는 컷들을 본 적 있으세요? 그 친구들은 기타 그냥 안고 살아. 안고서는 띵가띵가띵가, 누워서도 띵가띵가띵가. 절대 시간이 있어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은요, 노동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우리가 그 외구를 이겨야 되는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다. 또 앞에 선생님께서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즐기는 마음도 중요하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이기는 마음이 필요할 때는 뭔가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이 쌓고 나면 그 다음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갑자기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음은 있을지언정. 마음은 있는데 날아다니고 싶으면 추락해요. 훈련을 엄청나게 쌓아야지만 이제 드디어 내가 열망을 불태울 수 있고요. 거기다가 상상력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새롭게 기능이나 효과, 목표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한번 그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고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3은 여기 없겠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를 할 때 즐거운지, 친구들한테 날 뭘 부탁하는지, 그리고 뭔가를 찾고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여러분을 변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무어의 법칙이 뭐야, 모라백의 역설이 뭐야, 이런 거 기억하시면 기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요, 여러분이 나가셔서 비록 모라백과 무어의 법칙을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나 뭐 할 때 즐겁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무언가 여러분 생활이 변화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